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을 쏟아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까지 사퇴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대행을 맡으면서 전국이 경랑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 법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대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 법의 잣대가 특정인만을 겨냥하는 것처럼 비친다면 법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공평함은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때 그 권위가 바로 서는 거겠죠.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신축 브랜드 대단지를 누려보기. 10년 임대로 걱정 없이 살아보기.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모아보기. 파주 금촌 주거의 새로운 본보기. 파주 금촌 금호 어울림. 5월 오픈 예정. 031-957-8005. 금호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네, 5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문화와 관광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자, 우선 뭐 짤막하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전체적으로. 예. 일단 전체적으로 2심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1심대로 거의 판결이 다시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의아한 게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소부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날 바로 소부로 바로 결정되고 바로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 그렇죠. 예. 그리고 전원합의체 가서 바로 그날 또 심리를 했어요. 그날 바로. 예. 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심리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기록이란 게 예를 들면 재판 기록이 7만 쪽이라잖아요, 지금. 예. 이 7만 쪽을 과연 그 12명의 재판관들이 대법관들이 전부 다 읽었을까? 아, 그거는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의문이 그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AI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속하게 한다 하면서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공정하게. 아니, 신속하게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633 원칙이라고 하면 최소 대법원에 3개월 동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일부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대법원의 내규에 보면 전원합의체 운영과 관련된 내규가 있는데 그 내규의 내용도 위반했다고 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아, 대법원 내규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
예,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에 대한 내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김경호 변호사라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한 건데, 예. 이 내용에 보면 먼저 소부에 들어간 뒤에 예. 10일 정도 있다가 내용을 듣고 전원합의체 넘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전원합의체 회의를 하려면 심리 아니면 10일 전에 최소 1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10일 거기에 대한 전에. 통보도 없었고. 네.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려면은 1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거 10일간의 기간이 필요한 거네요. 예, 절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의를 하기 전에, 심리를 하기 전에 10일 후에 합니다라고 최소 1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절차상의 네. 문제거리가 되겠네요. 이거 나중에라도 네.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3개월, 신속이라는 말은 3개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633 원칙에? 예. 그러면 3개월을 다 채우려고 하면 6월 말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6월 26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그때까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 이제 조기 대선에 민주당이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그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이런 결정을 이렇게 속도전을 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점 하나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너무 서둘렀다. 전례 없이 너무 서둘렀다. 하는 그렇죠. 거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이런 걸 이제 당선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해가 가요. 하루라도 빨리 이걸 이제 심판을 해서 그 공직에서 내려오도록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낙선자에게 이렇게 633 원칙을 그것도 3개월도 채우지 않고 한 달 남짓 만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의 원래 목적은 당선된 사람이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판이 늦어지면 임기 마칠 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질질 끌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633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낙선자예요. 지난 대선에서. 근데 낙선자에 대해서 633 원칙을 지키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고요. 실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선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당선됐다면 그걸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기 위해서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논리가 맞지만 낙선자는 이미 낙선이 돼서 공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633 원칙을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빨리 진행한다? 이거는 실익이 없는 행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지지자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파기 환송으로 이제 2심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이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제 대선 전에 나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굉장한 무리인데 만약에 또 이번에도 이렇게 무리를 해서 상고심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똑같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또다시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결과가 나왔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선에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 시간상으로 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상식적 차원에서 대법원이 아니죠. 이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를 보면 최소 30일 이상 걸려야 돼요. 최소 30일. 근데 이제 이런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건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금 이번에 내린 이 결정이 거의 뭐 9일 만에 내려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원 합의체 넘겨진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에 끝내려고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대응책을. 그러지 않았을 때는 또 지금 이 대법원의 판단처럼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보통은 전원합의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게 규칙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규에도. 근데 이거를
뭐 이틀 만에 2번을 한 거 아닙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차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판단을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대선 전에. 만약에 네. 네, 대선에 내리면 네. 한 번 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한 번 더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어제 나온 거는 검찰이 상고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예.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시간을 벌 수는 있어요. 보통 재상고가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상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을 줍니다. 7일. 판결이 나온 뒤에 아하. 상고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이 7일이거든요. 아, 예, 예. 그럼 그 7일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또 하나 상고 이유서라는 게 있어요. 상고를 하려면 이유를 이제 적어서 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상고 이유서를 내는 기간이 20일이에요. 20일. 예. 근데 27일이 그럼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나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를 또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 안 받아도 돼. 우린 다 알고 있어 내용. 이미 지난번에 봤잖아. 그리고 그냥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그래서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상정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의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소송 기록도 이제 벌써 오늘 그 고등법원으로 송구를 했다면서요 벌써. 대법원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것도 이제 파기환송심도 진행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11일이죠. 그 11일까지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그거 지나서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닐까.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다시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거니까 등록이 마감돼 버리니까 후보가.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사법부가 할 일입니까? 저는요. 도저히 사법부가 왜 이렇게 정치와 대선에 개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요. 선거가 진행되고 선거 후보자로 나오면 수사도 재판도 일단 멈췄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선거 끝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법부가 이게 정치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네. 좀 이제 우파 인사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은 그렇다 쳐도 찬성을 네. 했던 나머지 9명 대법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9명도 어떻게 똑같은 이런 의견을 내가 사실은 이게 좀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제가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 네. 현장이 없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으니까. 예.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분위기를 좀 몰고 간 게 아닌가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이거는 뭐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예.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면 두 번의 심리 만에 7만 쪽에 가까운 조사 기록을 다 보고 볼 수 있는 것도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선입견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미. 예. 뭔가 이 재판은, 이 결과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기본적 선입견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9명도 분명히 그 대법원 법관 생활을 수십 년씩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절차상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걸 느꼈을 텐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느끼는데 예. 느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지 그렇게 대법원장에게 끌려가는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사실. 되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그냥 증거를 제시하자면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 유죄 판결에 동의를 했던 예. 다수 의견에 포함된 10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10명 다. 그리고 예. 나머지 두 사람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를 임명했으니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네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게 어제 이 판결 후에 1시간 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네. 이제 사퇴를 했고 대선 네. 출마를 오늘 이제 공식 선언을 했는데 네. 자, 일단은 뭐 이 평은 뭐 많이들 나왔으니까 일단은 이제 문제가 과연 한덕수 전 총리와 그 국민의힘 경선 승자가 단일화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문이 좀 가거든요. 이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두 후보 중에 예를 들면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는 잘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무슨 뭐 정말로 진심으로 단일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한동훈한테 밀리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추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입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 후보로.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입당. 무소속 후보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재는 무소속으로 있는 건데 예. 무소속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단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후보 등록과 그다음에 투표 용지 있지 않습니까? 예. 후보 등록과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단일화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입당을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단일화를 해야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소속으로 단일화 추진하는 과정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소속 후보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래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번호가 12번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1번하고 2번은 구분을 하지만 12번이 돼버리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인지 어느 후보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단일화 차원에서, 정도 보면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이것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될 것 논란이 같은. 되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전 총리 사퇴를 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제 사퇴를 했어요. 같이 어젯밤에 그렇습니다. 했고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건데 대행을 맡는 정말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런 태도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의 안위나 경제 이런 데는 관심도 없다고 저는 봐요. 아하. 그런데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가 만약에 저는요. 예. 국가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뭐 대선 출마에 생각이 있었다면 빨리 그만뒀어야죠. 빨리 왜 했어야 이렇게 한다. 끝까지 있습니까? 예. 아니 마지막까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고 나가면서 어차피 나갈 거라고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었고 본인의 행동을 봐도 지방을 방문하질 않나, 시장을 방문하질 않나, 미군 부대를 가질 않나 이런 행보들이 다 대선 후보급 행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 그만두고 했어야죠. 왜 이거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거운동을 공직자가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이 국가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상목 이제 뭐 부총리죠. 최상목 예. 부총리는 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최상목 부총리가 이 권한대행이 되려고 하니까 한 게 아니고 이미 법사위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예, 이미 올라왔고 뭐 청문회도 했었잖아요. 청문회도 했어요. 예. 그 절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헌재 권한대행 심판에서 마흔업 재판관 임명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 헌법 위반 아닙니까? 예. 헌재에서 판단한 내용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든 국민이든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행동을 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 내내 국무총리를 지냈던, 그러니까 이 파면에 그랬었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두 번째로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국정 책임.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고 또 내란에 관해서 또 뭐 수사를 받았고 이미 또 앞으로도 받을 거고 대선의 어떤 공정선거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직접 선수로 뛴다는 거. 참 이것도 씁쓸합니다. 자, 그나저나 그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김건희 여사 뭐 핸드폰 압수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또 뭐 20일 전에 바꾼 핸드폰이라 그래서 거기서 뭐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것도 또 약속 대련 아닌 이런 또 의심마저 또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압수수색 들어올 걸 몰랐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미리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거기는 얘기 안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들어올 걸 본인이 검찰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연히 바꾸죠. 그러면 빨리 했었어야죠. 왜 인지하는 거죠? 아니 파면되고 나서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파면되자마자 들어가면 되잖아요. 파면하기 전에는 예컨대 뭐 경호를 받고 지금 경호처가 막으니까 못했다고 뭐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파면되고 나서 왜 바로 압수수색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못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탄핵했던데 처음 앞으로는 좀 바꿔질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검찰은 눈치를 볼 겁니다. 선거 때까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법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잖아요. 지금 판결이.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상하네? 사법부도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법부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검찰에게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판단이죠, 사실은. 하루빨리 좀 우리나라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정 우수 축산물 브랜드 특허받은 햄프돼지 햄프한우, 햇선 무항생제 인증 햄프돼지, 프리미엄급 햄프한우를 저렴하게 맛보세요. 대형 주차장과 70명 단체석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햄프돼지 햄프한우타운 5월 7일 오픈 054-653-6000번.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6시 29분 5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천군 소식 알아볼 텐데요. 요즘 예천이 관광도 활기차고 문화도 샘솟고 축제도 풍성해졌다는데요. 예천 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의 이유진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 이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예천 문화관광재단이 예천에서 군민들의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재단에 언제 출범했죠? 네, 저희 재단은 2019년도에 곤충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위원회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천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예. 초기에는 곤충 엑스포나 활축제 같은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문화회관 운영, 그리고 예술 공연 유치, 문화활동 지원 사업까지 예천의 문화와 관광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9년에 출범한. 자, 올해 조직도 개편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범위가 확장되면서 저희가 경영기획팀, 그리고 문화예술팀, 그리고 관광축제팀 총 3팀으로 개편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화와 관광 관련된 국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전해서 관광 사업인 DMO 사업, 그리고 문화 사업인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예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해 처음 시작하는 DMO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네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우선 이제 DMO라는 것은 지역 관광 추진 조직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과 연결을 통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네. 사업 내용으로는 크게 관광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삼강과 해령포 거점 활성화 사업, 그리고 예천다운 스토리푸드 개발, 이렇게 3가지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총 3가지 사업. 단순히 네네. 관광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천의 관광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관광 거버넌스 구축 사업인데, 관광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지역 내 관광 정보, 그리고 트렌드, 운영 노하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를 통해서 관광업계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교육과 선진지 답사, 그리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과별 지역 관광 현안을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이것을 예천 관광의 해답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거버넌스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였죠. 삼강 주막과 회룡포 거점 활성화 사업. 이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저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삼강주막에서는 과거 보부상들이 머물렀던 장터의 역사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지역의 셀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해룡포에서는 모래사장과 유채꽃밭에서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들을 올해는 시범 사업이긴 한데 내년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저희가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천 스토리 푸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나요? 네, 예천 스토리푸드 사업은 예천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음식으로 담아내는 사업입니다. 네.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음료와 디저트 메뉴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DMO 사업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DMO로 예천의 관광이 변하고 있다면 이번엔 문화 쪽도 뭔가 색다른 바람이 분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예천에서 새롭게 시작된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 문화로 샘솟는 도시 단샘 예천. 이름이 참 예쁜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추진하는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은 예천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문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도시로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주민이 기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공간이 살아나고
그리고 예천만의 고유한 이야기와 자원을 문화로 풀어내는 시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문화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공연이나 전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관람형 문화에서 참여형 문화로 전환이 되는 게 핵심 사업입니다. 크게는 한 4가지 흐름으로 흐를 것 같습니다. 관람형에서 참여형 문화로 전환한다. 자, 4가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첫 번째는 단샘 문화 클럽입니다. 예천 군민들이 관심사별로 모임을 꾸려서 활동을 하고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문화기획 학교로 이어져서 실제 진행까지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샘 아지트 사업은 예천 곳곳의 카페나 공방 같은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바꾸는 사업인데요.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슬리퍼를 신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문화 공간이 있는 15분 슬세권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이번에 공간이 문화가 됐다면 이번엔 그 예천만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 단샘 웨이브는 그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단샘 웨이브는 예천의 설화나 마을 기록 그리고 주민의 기억 같은 고유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걸 스토리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인데요. 예천만이 가지고 있는 예술, 기술, 웰니스 요소들을 더해서 로컬 문화관광과 소비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샘 링크는 지역 안의 행정, 그리고 예술가, 주민, 기관 등 다양한 문화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서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네, 단순히 문화가 있다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연결까지 한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예천 안에서 이렇게 문화가 샘솟고 있다면 그 에너지 축제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텐데 올해 예천 어떤 축제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경북 지역 산불로 인해 일부 축제들이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도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원래 5월에 할 축제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저희가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활축제와 농산물 축제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5월 축제는 이제 미뤘군요, 뒤로. 예. 네네. 그러면 이렇게 두 축제가 함께 열리는데 그럼 한 장소에서 하게 되나요? 두 축제를 같이? 네, 맞습니다. 이제 예천의 대표 축제인 할축제와 농산물 축제가 각자의 성격을 살리면서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구조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성으로 예천의 멋과 맛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할축제 콘텐츠인 활체험존, 활전시관, 그리고 가족 단위 체험 부스, 그리고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존과 직거래 장터가 준비될 것 같습니다. 가을 들판의 풍요와 예천의 전통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예천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사람,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광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천은 지금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관광이 체계화되고 문화는 샘솟고 그리고 축제는 예천만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에도 한천체육공원과 곤충생태원에서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천에서 머물고 즐기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여행 꼭 한번 다녀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천문화관광재단 관광축제팀의 이우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천연길의 정치 TMI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천연길 시사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이제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여러 변수들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 결과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 내일인데 요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이게 진짜 방송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시사를 다 꿰차려니까. 자, 그 정도인데. 자, 일단은 어제 있었던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얘기를 좀 쭉 한번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은 지난해 11월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일부 발언에 대해서 허위다라고 해서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 그게 지난 3월이었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보고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검찰은 상고를 했었는데 이 대법원이 이걸 놓고 아니다. 2심 항소심이 잘못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라고 대법관 12명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 파기환송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 유죄로 판단해라. 항소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무죄로 나올 가능성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등등 해서. 근데 유죄는 유죄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1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배제가 됐다는 건데 쟁점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되면 이 피선거권 후보자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정 판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인데요. 이 대선일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보면 대선 전에 형의 확정은 어렵다는 게 이 현실적인 전망입니다. 이 대법원은 법률적인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선고가 가능하지만 돌려보낸 항소심은 사실관계도 다시 살펴보기 때문에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하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속보를 보니까 첫 공판이 정해졌네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5월 15일 하는 걸로. 그런데 첫 공판이 잡히고 나면 이 항소심의 이 2심 재판부가 자 이제 판결할 테니 변호인은 이 변론 요지를 제출하라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5일날 잡히면 변론 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 기간이 보장된 게 20일이거든요. 20일. 네, 그러니까 2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6월 3일을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6월 3일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확정 판결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후보 교체는 아예 손을 긋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선 출마는 일단은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재명 독주 체제 좀 흔들릴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 이번에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올 것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이 국민들이 투표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냐 이 부분보다도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게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지만 문제는 당선되고 나서 만약 당선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대법원이 항소심 끝나고 나서 36일 만에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빠르게 나오게 되면 결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직후에 바로 또 대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 상황이 되면 대통령이 다시 거리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현재 기류대로면 이재명 후보도 이대로 출마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비판을 할 겁니다. 예. 만약에 지금 헌법 84조가 쟁점이 되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죄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나머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새롭게 재판에 넘겨지진 않더라도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던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네. 이 대법원이 이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다수에서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받던 재판도 중단이 된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아니다. 새롭게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다. 이 설이 부딪히고 있어서 결국 헌법재판소로 다시 넘어갈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소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이었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재판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그런 법률안을 또 상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히려 그 민주당 지지층을 더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 판결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시간 차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고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직을 사퇴했고 또 저녁에 국회가 최상무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안을 상정했는데 사표 수리를 한덕수 전 총리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퇴를 밝힌 건 어제 오후 4시였는데 직을 중단하는 거는 자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표 수리까지 했거든요. 오늘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 총선과 함께 이 대선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개헌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심판을 보다가 갑자기 선수로 난입한 한덕수 전 총리를 국민들이 그동안은 출마가 부적절하다라고 봤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개헌과 한미 간 통상 문제라고 하는 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개헌과 탄핵을 좀 전환하는 이 모양새인데 이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도 아직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출마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마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0대 50 지금 여론조사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에 선의로 생각하면 민주당에 탄핵되었다가 돌아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미국발 이 통상 문제가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의 차원에서 보면 개헌과 탄핵 대신에 새로운 의제를 대선에 올리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걸 제하고 보면
결국 대선에 힘을 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이 되었을 때 당권을 누가 잡을 거냐 했을 때 김문수, 한동훈 최종 후보가 돼서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는다면 이 국민의힘의 소위 친윤계 의원들이 살아남을 공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정치할 가능성이 적은 한덕수 카드로 적절하게 대선을 치르자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 해석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소속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와 이렇게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데 단일화하자는 이야기가 정당 내에서 나오는 것도 한국 정치사에서 좀 보기 드문. 그러니까 우리 정몽준 당시 2002년을 떠올리는데 당시 정몽준 후보는 무소속이 아니라 정당을 만든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빅텐트 구성해서 한덕수 전 총리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게 이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거 단일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뭐 단일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돼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한덕수 총리에게 양보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양보라는 건 절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양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 소위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 과정에서 일종의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는 확실하게 단호하게 선을 끊고 있다. 그런 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단일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3-40초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민주당의 대응인데요. 어제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안을 올렸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을 했는데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설명할 건가가 앞으로 더 대선에서 중요해졌고요. 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의 대응이 어떻게 될 것이나 마지막으로 이 국면에서 가장 웃고 있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